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오늘은 바로 이 책 코너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트나무의 정세윤 간사입니다. 보통은 제가 진행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추임새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책 코너는 김만권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오늘 다룰 바로 이 책이 바로 김만권 선생님의 책 호모 저스티스라는 신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소개를 서로 할까요? 예, 오늘 저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황주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모 저스티스를 쓴 작가 김만권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오늘은 호모 저스티스라는 김만권 선생님의 새 책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 책 코너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요즘 세상이 이게 정의를 논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예, 왕정이 아니라 신정의 굿과 무당의 뭐 이런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거의 또 어떻게 보면 신탁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근데 뭐 질문을 하다가 그냥 뭐 샤먼 포춘텔러가 나라를 농락했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자세하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뭐 채태민 일가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 설명하려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실 자기 할아버지, 뭐, 자기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채태민 일가의 가계도를 외우고 있잖아요. 너무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것도 참 놀라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가 진짜 엉망진창이고요. 뭐, 이렇게 너무 대놓고 시작부터 말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은 하야만 합니다, 지금. 예. 저희 철학사이다 공식 입장인가요? 예. 철학사이다 공식 입장이 되면 좋겠고요. 제 입장이긴 합니다. 예, 저도 대통령 동의하니까 뭐. 예, 하야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 네, 저희 철학사이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어쨌든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책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황민현 선생님 질문 열어주신다면. 사실은 책의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뒤이어서 나온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부정의한 세상에서 정의와 도덕과 윤리를 묻는 책들이 사실 좀 꾸준하게 출간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묻는 거하고 호모 저스티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호모라는 걸 붙이는 게 뭐 호모 파베르 그러면 도구적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으로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 앞에다 우리가 호모 뭐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과연 인간은 그러면 정의로운 존재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다른 동물과 달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누적 판매가 200만 부 200만 부 팔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야기를 하면 참 뭐 할 말을 저도 되게 많긴 많은데요. 그 책이 200만 부가 나갔다는 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버드 대학교 강의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버드 대학 그 강의하는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네. 가끔씩 보면 학생들이 질문하잖아요. 정말 거기서 샌들이 훌륭한 교수인 건 뭐냐면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절반이 포인트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가지고 막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하버드 학생들도 절반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건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그냥 수업 바로 들어오는 그런 수업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대형 강의가 있으면 조교들이 학생들을 보통 20명 정도, 막 그렇게 너무 큰 강의면 너무 작게 쪼갤 수 없어서 20명 정도 나눠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가기 전에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읽고 토론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습하고 들어가는데도 예습하고 들어가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나 팔리고 그걸 뭐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진짜 높지만 한편으로 그 다른 정의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 안 나가거든요. 오로지 그 책만 나가거든요. 그냥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결국은 하버드 교수라는 그 샌델의 네임에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착이 좀 되어 있는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더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시면
사실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된 정의가 있고 서구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된 정의가 있고 그러면 그 정의의 내용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의 내용의 싸움이 효용이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 아니면 미덕이 먼저냐 가지고 그 싸우는 아주 철학적 논쟁이에요. 사실 엄청난 철학적 논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권리와 효용의 싸움은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철학적 싸움을 갖다가 들어왔는데 그 책들이 이게 50만 권이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내가 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되게 철학적 논쟁인데 어떻게 이 책이 50만 권이나 나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의 문제가 일정 정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전제를 두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가 진짜 정의 대 불의의 싸움에 되게 가까운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게 정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데 그 정의의 내용 중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논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더 나가서 이제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많은 지식인들의 반응 똑같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정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정의가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보면 우리나라는 건 정의가 없어서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냉소적이고 조소적인 반응으로 이제 나온 반응들이 조소적인 거죠. 냉소적이고. 그런데 실제 정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진짜 정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정의가 진짜 알고 보면 그 안에 우리는 늘 정의라는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원래 정의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정의는 그냥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상황에 맞는 일. 그럼 뭐가 상황에 맞는 일이냐?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뭐냐?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굴복하는 게 상황에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의가 사실은 힘 있는 자들이 잡고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도덕이라는 걸 처음 내세우면서 그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힘으로 정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뭐예요? 아테네가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을 참지를 못해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라는 요소들이 정의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정의의 역사로 봐서는 되게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정의는 그런 힘을 가진 자들로부터 도덕을 진 자들이 열심히 맞서 싸워서 가져왔던 역사거든요. 정의의 일부분을. 근데 정의의 역사가 그렇다면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한 것이 해명이 안 돼요. 왜 호모 저스티스인가? 예, 이제 그 질문 이제 거기에 답하려고 그랬어요. 네. 예. 이게 호모 저스티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 본성을 되게 이기적이고 결국은 나의 이익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키아벨리가 말한 거에 인간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두 개의 측면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인간성이고 하나는 이 야수성이라고 부르는 애니멀리티라고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주로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이 바로 이 애니멀리티에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야수성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이 인간성이라는 이 측면 자체가 우리 사실은 제가 호모라고 붙였을 때 그건 인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되게 우리가 동물적이다라는 말과 사실은 되게 가깝거든요. 생존을 위해. 예, 생존을 위해서 동물적이라는 말과 되게 가까운데 실제 그럼 무엇이 인간적인가 했을 때 그 인간적인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으면 저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억압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저항을 하지? 하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그 요즘 표현에 따르면 송곳이라 표현하잖아요. 송곳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억압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맞설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참 반드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뜻밖의 정말 많아요. 뜻밖의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송곳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 기본적으로 호모 저스티스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인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건 우리 인간 내재해 있는 그 인간성이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호모 저스티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예. 그럼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송곳은 많지 않잖아요.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건 사실은 한 사람일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신 건가요? 그런데 뜻밖의 저는 생각해왔던 건 뭐냐면 사실 이게 호모 저스티스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철학사에서는 승리를 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책장에 보시면 정의를 힘으로 정의하는 게 이제 거의 없잖아요. 정의가 책 속에서는, 철학사 속에서는 진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어서 책 속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속에서 배우는 정의는 정말 도덕적인 측면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 나가 봤을 때 이제 느끼는 건 뭐냐? 공적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책에서 배운 거랑. 그래서 지금 명백하게 지금 이 세계는 공적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의랑 우리가 책에서 배운 정의랑 정말 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나쁜 사이고 그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는 좋은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힘으로 정의를 장악했던 사람들에 맞서서 도덕을 통해서 정의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치의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인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정치야말로 인간만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정의로운 것을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인간에게 왜 이렇게 정교한 언어가 필요했겠느라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그 호모 저스티스라는 그 잠재력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위에서 쌓아온 사람들의 역사가 호모 저스티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계보학 으로 표현된다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 봐서는 우리가 이 구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정의를 제대로 보려면 저는 이걸 마땅히 해야만 한다, 이것만 보지 말고 과거의 역사로 봐서 그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의 정의의 일부분으로 박아주기 위해서 싸워왔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죠. 단지 야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어가 아니라, 그래 원래 정의란 쟤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힘으로 정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도덕으로 맞서 싸우던 거야. 지금 다시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싸워야 될 시기야 라고 저는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던 거죠. 사실. 네, 말씀 중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힘과 도덕, 힘과 정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책을 사실은 못 읽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혹시 이 부제 자체가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이라는 제목인데 이 계보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둘의 긴장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사실 제가 이걸 쓰면서 정의를 바라보는 원래 두 가지 시선이 있다. 그런데 하나는 힘에 기반해 있고 하나는 도덕에 기반해 있는데, 힘에 기반한 시선은 절대적으로 관계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할 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힘이 센 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나 힘 앞에 사람들이 굴종하는 것을 정의로 봤던 관점들인 거죠. 자연의 정의. 예, 자연의 정의죠. 힘센 사자가.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칼리클레스라는 인물이 말하는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가면 사자가 왕이고 밑에 여우고 밑에 토끼가 있으면 그 질서대로 따라가는 게 저스티스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소위 말해서 도덕적 정의는 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 도덕적 정의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민주주의적인 환경이 있어야 돼요. 각 구성원 간의 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중세 시대가 없거든요. 네. 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중세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립을 볼 수 있는 시대라고 하면 뭐냐, 정말 고대 아테네 때 민주정이라는 게 있었고, 민주정이 다른 사실 되게 특이한 정치였잖아요. 민주정만이 유일하게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걸 정당하고 모든 구성원을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류가 만든 정체 중에 유일하게 구성원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게 민주주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었던 시대를 가지고 썼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있었던 시대를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중세 시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중세가 없지? 라고 하면 그때 정의는 명확합니다. 뭐 힘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이 신의 말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신의 말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정말 힘과 도덕의 대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분명히 관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여기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당시 아테네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관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신도 인간도 지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지배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도 인간도 지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지배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테네인들이 멜로스라는 곳을 정벌하러 가서 딱 그 대화를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나한테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평등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미 우리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의 저스티스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 들려줍니다. 신도 인간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지배가고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있으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안에서의 한 국가 내에서의 민주 정체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정착돼 있잖아요. 그랬을 땐 사실 그 안에서 정의가 나름대로 그 사회의 목적이 되고 구현되는 것 같은데 사실 국제관계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힘의 논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회를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세계 시민이면서 동시에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정의가 되게 분열적으로 예. 그 사실 국제관계랑 확실해요. 예.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그 아테네의 그 예를 보면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아테네 하면 굉장히 뭐랄까 민주주의의 시초이고 말하자면 정의에 관해서도 올바른 정의의 관들이 성립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나라 밖으로 넘어갔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 같은데. 예, 철저해요. 그게 그래서 그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 책에도 썼지만 민주주의와 제국주의가 항상 함께 갔어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또 다 제국주의 국가들로 발전하는데 아테네와 미국이 되게 닮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바깥에 나가면 확고하게 그 다른 나라들이 힘으로 사실 미국도 뭐 협상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뭐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무력으로 타자를 굴종시킬 거냐 아니면 설득으로 말로 설득해서 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내서 권력을 가져갈 거냐인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자기들이 되게 우위에 있는 관점에서 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190몇 개국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리 토론을 해도요. 상임이사국 특히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1개국만 비토를 놔도 아무것도 그 결정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5개국이 전부 다 2차 대전 승전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는요. 국제 질서가 우리가 되게 평등국가형적 질서로 보지만 대부분 다 국제 질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핵확산 방지 조약 그게 말이 돼요? 핵확산 방지 조약이 핵 폐기 조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놈 거는 다 인정. 그치. 근데 새로운 건 안 돼. 안 돼. 예, 그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되게 합참의장했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우리는 뭐 흑인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흑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미니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오지 않았고 예. 그리고 첫 번째 그래서 그쪽 여러분들 까마면 다 똑같이 취급할 거 생각하잖아요. 미국 내에서 흑인들 집단 내에서 다 갈려요. 거기도 출신 성분과 출신 성분이 다 갈려요. 그렇구나. 예, 다 갈리는데 어쨌든 이 합참의장이 이제 뉴욕 우리로 치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뉴욕 시립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뉴욕 시립대학이 자기 센터를 하나 세웠어요. 여기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이제 첫 그 세미나로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정치인도 오고 누구도 오고 막 그래서 북한 이제 핵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 정치인이 아니 우리 이 북한은 핵을 다룰 이성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 20살 정도, 21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핵을 인간에게 쓴 건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룰 줄 알아서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치인이 그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쭉 대답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다시 손을 든 거예요. 내 질문은 그게 아니다. 내 질문은 우리 미국은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쭉 하죠. 그걸 한 4번쯤 반복하고 그 학생이 근데 내가
확실히 내가 여기서 말해드릴 게 뭐냐라고 하면 당신은 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선생님이 늘 저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예? 선생님 나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예? 정말 그렇게 딱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히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힘의 논리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예? 우리는 괜찮다. 근데 니네는 안 된다. 니네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 뭐 힘의 논리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힘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 알다시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딜레마가 뭐냐면 이 무력을 어떻게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할까라는 부분도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에서는 딜레마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주의적 계획 같은 경우가 도덕적 이상을 세우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인도주의 개입 보면 늘 말썽이 나잖아요. 말썽이 안 나는 인도주의 개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힘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는 힘과 도덕이 계속 대립하면서 생겨나는 무언가 그 가운데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하나가 가져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더 가깝게 세팅할 것인가는 그 한 사회의 분위기와 한 사회의 정치 문화나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치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힘이 지배하는 네.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동양권의 이제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의라는 것이 응당 그러해야 할 것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힘과 정의의 긴장 관계 속에서 철학사적으로는 정의의 철학이 일종의 이제 철학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 정의의 문제가 안티고네를 여기서 이제 예로 드셨는데 일종의 이제 정의의 문제가 판단의 부담의 문제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아니 사실 이제 정의의 문제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의가 뭐 어떤 문제가 되어버렸냐면 이 일을 해도 옳고 저 일을 해도 옳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가 진짜 정의의 질문이 됐어요. 그게 진짜 정의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질문 수준이 어느 거냐면 이게 불인데 정인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불인데 정인 것처럼 보이는 게 그 문제고 정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불인데 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글자가 너무 힘이 세서 내가 그걸 너무 속상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저는 사실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러니까 제 포인트가 그래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우리한테 맞을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컨텍스트 자체가. 우리는 정의와 불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원래 정의의 퀘스천은 서로 옳은 것 가운데 뭘 할까거든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가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질문이 샌델의 책에 나오는 질문이 이리로 가면 몇 명이 죽고 5명이 죽고 저리로 가면 2명이 죽는다. 그럼 너 어디로 갈래? 사실 그거는 아무 나쁜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가면 정말 여기는 더 심한 질문이 뭐냐. 5명을 살리기 위해서 2명이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네가 책임 면피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또 정의의 그렇죠. 문제가. 예? 그 2사람의 목숨은 왜 5사람의 목숨보다 덜 소중하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이 마치 정의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고대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거기서 벌어지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팽배했던 것 같은데 저는 2500년 전 아테네를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 서울 같아요. 느낌이. 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논쟁 같은 걸 보면 진짜 내용이 진짜 비슷해요. 예. 서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 생각해서 아테네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절대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세요. 완전히 이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이제 시민의 수준은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인의 수준이 되게 낮고 얄팍할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훌륭한 정치인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무 비슷한 게 여기서 소크라테스하고 여기 트라시마코스라는 인물이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 논쟁을 벌이는데 트라시마코스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선생님 법을 지키는 게 정의라 그러는데 그 정의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물어봤더니
아니 법은 다 힘센 사람이 만드는데 그럼 그 안에 다 자기 이익을 심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자들이 법을 지키면 누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 결국 강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약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법이라는 것을 지고 거기에 자기 이익을 심어놓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치면 헤게몬이죠. 그리고 그걸 믿게 만들어서 실천하게 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팽배했고 우리한테도 팽배했고 또 한쪽 측면으로 뭐냐 최순실 같은 사태 있잖아요. 최순실 같은 사태를 설명하자면 여기서 소크라테스와 또 논쟁을 벌였던 한 명의 인물이 글라우콘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글라우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권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행사하게 되면 철저하게 정의를 무시한다 그래요. 비선실세가. 예, 비선실세들은. 철저하게 정의를 무시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게스의 반지라는 예를 들어주거든요. 반지를 아래로 돌리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지를 위로 돌리면 모습이 보이는 반지를 하나 얻었던 양치기 목동이 어떻게 참주가 되어가는가 가능한 이야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예요. 예, 맞아요. 절대 반지 이야기예요. 이 절대 반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실제 최순실 사태도 마찬가지였죠. 이 사람이 박근혜가 반지였던 거예요. 자기의 반지였던 거예요. 자기가 돌리는 데 따라. 네. 이제야 정체성이 규명이 되네요. 절대 반지. 예. 바지가 아니라 반지다. 그렇지. 예. 바지가 아니라 반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지가 용도 폐기되기 시작하면서 반지가 효력을 잃은 거잖아요. 돌리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렇게 그 효력을 잃어버린 모먼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나는 이 권력의 민낯이 엄청나게 더러운 거잖아요. 지금 실제. 거기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보시면요. 왕의 귀환이라는 게 3부잖아요. 아라곤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잖아요. 거기에 모든 스토리 전부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반지를 탐내지 않고 계속 멀리하려고 했던 유일한 인물이 아라곤이에요. 거기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는 그런 비밀과 그런 속성으로부터 멀리 있는 공개적으로 권력을 얻은 사람만이 권력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래서 이 비선실세나 이런 걸 타고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엄청나게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단의 부담 문제. 판단의 부담. 죄송합니다. 판단의 부담 문제인데 다시 이야기 들어가면 실제 이런 판단의 제가 완전 길을 잃어버리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가지치기 하다가 역시 또 가지치기. 예, 죄송합니다. 판단의 문제, 부담 문제로 들어가면 실제 이 판단의 부담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티고네를 읽어보면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그 오이디푸스의 딸이잖아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자기 어머니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두 눈을 찌르고 도시를 떠나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가 떠나는 거 안 말려요.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 도시의 권력이 탐이 났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 원하는 걸 좀 슬퍼하는 척하면서 내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권력 암투가 일어났는데 이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가 1년씩인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도시를 통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먼저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이 배신감에 이 도시를 떠나서 자기 장인 어른의 군대를 빌려서 이 도시로 태어배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쳐들어왔다가 이 두 형제가 전쟁터에서 맞서 싸워서 서로 무참하게 죽이고 같이 전사를 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 태어배 도시에 테러된 왕이 크레온이라는 왕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싸운 자기의 둘째 오빠는 후위 장례를 치루어지되 첫째 오빠는 들판에 새떼들을 먹이로 냅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안티고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민도 사실 안 했어요. 안티고네는 이 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면 이 도시의 명령에 따라 자기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도시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도 옳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오빠의 시신을 또 묻는 것도 옳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 판단의 부담이 처해지는데 안티고네는 자기 오빠를 묻으러 가거든요. 근데 바로 밑에 여동생은 안 묻으러 가요. 법을 지키는 걸 택한단 말이에요. 준법. 예, 준법. 그런데 안티고네는 자기 오빠를 묻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여동생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지만 이스메네는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 자기 언니마저 이러면서 대사가 나와요. 나 혼자서 이 세상에 천혜의 고아로 남다니라는 거.
그래서 무드로 가지 않음으로써 자기 혼자 고아로 남게 되는 신세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크레온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도시의 통치자로서 소위 말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도시의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묻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안티고네의 약혼자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이 안티고네를 따라 죽어요. 안티고네를 따라. 근데 이 아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제발 이거 안티고네 죽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도시를 위해서 안티고네를 처벌하는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안티고네를 찾아가는데 안티고네가 목매달아 죽는 걸 보고 자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크레온은 도시를 지키는 건 옳은 일이었지만 소위 말해 그 아들의 그 명령,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를 지키는 것도 옳고 자기 아들의 그 사정을 봐주는 것도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를 지키는 일을 택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잃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는 거죠. 원래 정의의 문제는 이렇게 무언가 어떤 일을 해도 옳은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너무나 판단의 부담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를 무엇 할 것인가를 선택해내는 게 진짜 정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원래 영문 제목, 그래서 What is right thing to do? 뭘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예, 원래 제목 자체가. What is justice가 아니에요. 예. What is right thing to do? Justice, what is right thing to do?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이 사람들은 무언가 다 올바른 상황에서 내가 효용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사람 쪽으로 틀 것인가? 아니면 이 권리를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제 이 2사람의 목숨도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빠져 있거나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약간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명백하게 제가 이 책을 쓸 때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옳음 중에 무엇이 가치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불의와 정의가 명백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불의가 자신을 정의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들. 그 싸움, 그것이 명백한 대립구도인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샌델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파스칼이 팡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의로운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 수 없었던 우리는 강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어 왔다. 되게 슬프다. 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슬프다, 진짜. 갑자기 너무 슬퍼지세요? 네. 그 구도가 사실은 우리의 정의의 현실을 설명하는 구도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 구도를 파악하려면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었고 거기에 모든 이게 정말 옛날에 내려오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 사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책 절반이 사례예요. 그리고 3분의 2 사례가 다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네. 사실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면 되게 괴리감 생기는 게 되게 계속 미국 사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 나오는 사례들 보면 진짜 다 의로운 사례들이에요. 내가 베트남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서 숲속에서 어린 베트남 아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얘를 살려서 돌려보낼 것이냐 안 살려서 돌려보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살려서 돌려보내면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돼서 자기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얘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서 갈 때 가다가 살려보냈다가 자기 부하들을 다 잃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건 정말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해도 옳고 저걸 해도 옳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딜레마인데 우리는 명백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가면 도대체 어떻게 힘이라는 것들 자신을 정의를 포장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내보이냐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요. 명백하게 옳은 일을 행했을 때 우리한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되게 조금 불의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들여야 되는 비용이 훨씬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우석 사태 같은 게 있었잖아요. 황우석 사태는 명백하게 논문 조작이었고 거기다가 더 심각했던 건 이 내부 제보자, 소위 말해서 공익 제보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명백하게 어린애에게 생명을 담보로 줄기세포를 실험하려고 했던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내부 고발을 했던 건데 이 문제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애국적 가학주의로 돌변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다뤄주면 여기 이 사태를 받아주면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될 너무나 국가적 이익 손실이 크다. 그래가지고 황우석 사태가 얼마나 큰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도덕적 사실을 이야기했었던 PD 수첩, PD들, 공익 제보자는 8년 동안 모습을 못 드러냈고요. 그때 그 PD 수첩은 처벌받고 PD도 아마 그때 처벌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생겨나는 구조가 뭐냐?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이익을 내세웠던 거예요. 국가적으로 앞으로 일해야 될 이익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논리들이 다 나오는 게 뭐냐면요.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슬퍼해서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세월호 같은 경우.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 사실에 집착하고 그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비용의 문제를 갖다 대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그 비용, 우리가 거기에 지불해야 될 비용의 문제를 강조해 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떼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선을 떼게. 그래서 힘이 정의를 조작하는 방식, 정의를 포장하는 방식은 정말 무력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또 다른 판단의 부담이 되는 질문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지금 이 시점에. 예? 너 계속 슬퍼할 거야? 아니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돼?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이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게 어떤 그 세월호 문제나 PD수첩 사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이슈로 제시되는 수많은 거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강정마을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밀양 송전탑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 뭐냐면 너네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전체 사회의 이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야. 라고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정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이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면 이 자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 영화 터널에서도 보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사람 한 명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청회 하는데 말하자면 이 한 명을 살리려고 해서 지금 하루에 뭐 10몇 억씩 적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런 계속 비용의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결국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일정 정도 사회에서 판단의 부담, 난처한 딜레마로부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예를 들면 비용과 효용과 혹은 권리에 관한 어떤 이 질문에서 어떤 이제 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론들을 이제 제시해야 될지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제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결되면 될지. 네. 사실 이렇게 그러면 이 질문들을 어떻게 다루어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저는 이 정의 역사를 보자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정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가 아까 송곳 같은 사람들이 호모 저스티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송곳이 된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이건 당연히 내 것이 아니야라고 했던 게 그 호모 저스티스라는 사람들이 치루었던 비용을 통해서 마련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잊으면 절대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호모 저스티스가 송곳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잊혀지거나 사실 우리가 요즘이야 공익 제보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름 그 자체가 얼마나 야비해요. 내부 고발자. 예, 들으면 그거 내부 고발이라는 말이 영어로 히슬블로우라 그러잖아요. 예? 뭔가 위험이 있을 때 거기서 호각을 불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게만 들려도 되는데 이게 내부 고발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배신자에 되게 그쵸.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신자로 만드는 문화라고 해야 되나? 배신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의를 행하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정의를 행하면 좋은 일이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 사태가 났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공익 제보를 하면 정말 많은 일이 풀릴 수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이유는 뭐냐? 진실을 말했을 때, 정의를 행했을 때 치러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리가 그 말한 사람은 정말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 개개인에 맡겨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이 일을 계속. 물론 저는 이 일이 정의로운 제도가 인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정의에 각인시킴으로써 제도가 그 일을 대신해주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제도가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뭐든지 다 완벽하게 100% 뭔가 하나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도대체 그걸 담당하는 주요 주체가 누구여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그것이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불평등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를 변화시켜서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명백하게 옳다고 믿는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선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같은 속에서는 불평등 문제 말만 하면 다 빨갱이가 되잖아요. 다, 예? 소위 말해서 분배 문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빨갱이로 묻어버리고 저 빨갱이 새끼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면서 다 묻어버리는 문화가 있는 이곳에서는 제도가 그것을 작동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가서 앞으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로운 제도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 혜택을 받은 세대들이 정의로운 제도를 믿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도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 정의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제도를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요즘 사태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너무 불편해. 그리고 너무 느리고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탁월하고 확실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1번 조선일보부터 없애버리고 2번 검찰을 개혁하고 왜 이러세요? 3번 아닙니까?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 굉장히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가장 민주적인 가치를 외치는 사람들조차 민주적 제도가 필요해를 외치는 사람들조차 내재적으로 그 안에 그런 믿음들이 저는 강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제가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뭘까? 그 질문이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나라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수렴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나라는 한 개인으로 상징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도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얻은 좋은 게 있다면 저는 정말 유일하게 얻은 좋은 거는 이 민주주의의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돼야 이게 민주주의고 나라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관심이 생겼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전 이제 그 부분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저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게 나라냐라는 말인데 결국 그 말은 전 다른 말로 정말 우리한테 시스템이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는 거야로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도자는 나오면 좋은데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특히 민주주의가 특성이 권력의 원래 특성은 비밀스럽게 작동하여 훨씬 힘있게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권력을 공개적으로 해놓고 작동하라고 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자에게 보면 되게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는 거는 좀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역사가 계속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나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왔을 때 국가가 돌아가야 좋은 국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야.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정의를 돌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오면 안 돌아가 그러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나쁜 시스템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오면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쁜 시스템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안 나와도 돌아가게끔 제도화하는 게 제도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화를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도화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화가 안 된 국가일수록 뭐라고 해요? 발전되지 못한 국가가 되잖아요. 발전된 국가에 가보면 정말 제도화가 치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상을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안 나와도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도가 이제 일종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시스템. 인간이 난처한 딜레마로부터 사람에게 고통을 부여하기보다는 제도가 기능함으로써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도의 시스템 얘기를 하셨고 기능을 얘기하셨는데 이 다수결이라는 제도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그 의회에서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다수결로 통과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고 결정인 것 같은데 다수결의 힘으로 이건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더 이상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다라거나 일종의 이제 다수의 힘이 정의로 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서구 사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화됐지만 또 그 제도를 세련되게 이용해서 사실상 자본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내는 이 책에서는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안착된 단계에서도 이렇게 포스트 민주주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안착되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제도가 힘 있는 자들에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이 이제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에 너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지요? 아니 이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자꾸 그 제도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도를 통해서 제도가 정의를 작동시켜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은 여전히 호모 저스티스입니다. 네? 여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제도에게 그 역할을 맡겨두되 그 제도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까지 선생님 말씀대로 포스트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들이거든요. 특히 다수결의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인데 기업가나 정치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인 국회 절차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예, 국회 절차 같은 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내주는 건데 그런 것 4대 강 그치 4대 강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다 사실은 거죠. 예. 고용에 대한 거, 노동에 대한 많은 악법들이 다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우리들의 견제가 끊임없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견제를 단지 견제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들의 견제를 제도 속에 심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몇 퍼센트 이상은 어떤 직장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다. 명백하게 몇 퍼센트 이상은 80% 이상은 정규직으로만 고용해만 한다. 90% 이상은 정규직으로 고용해만 한다. 어느 직장 우리가 최저임금제도 그런 제도 중에 사실은 하나거든요. 명백하게 얼마 밑으로는 못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말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최저임금제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정해져요.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그러면 사업장마다 최저임금제를 나눠놓는 것도 되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임금을 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는 더 장기적으로 모든 임금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느냐 최저임금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활임금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활임금을 늘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제는 약점이 뭐냐 시간당 얼마예요. 근데 생활임금은 한 달에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특정한 기간에 필요한 임금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줄 수 있는가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서 제도를 세팅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제도 안에 그 정의들이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우리 청년 배당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거 애들한테 그 돈 주면 다 술 처먹고 다 놀러 다니고 저 말이 되냐? 라고 그러면서 이걸 왜 주냐고 막 난리쳤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변명은 저도 할 게 많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10만 원 주면 저는 학생들이 술 먹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남시처럼 그렇게 조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100만 원 주면 계획성 있게 써요. 예? 빙고. 작은 돈은 막 쓰지만 큰 돈은 계획성 있게 쓰게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되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걔네들이 정말 그걸 막 쓰겠어요. 저는 그 돈을 되게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주는 역할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만 하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애들에게 뭘 생각하게 만들어주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라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한 사람이 주체가 가지는 생각 자체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의 억압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 기본 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은 직장 상사의 부당한 억압에 맞서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사회 속에서 이 직장에서 노라고 말하고 나가도 내가 당장 이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80%를 수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당한 억압 당하면서 거기에 20%를 위해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뭐 이 기본 소득이 있는 사회일수록 직장 평등도가 되게 높아요. 직장 평등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사회적 습성이나 행위 패턴 그리고 가치의 변화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제도가 이게 나라냐고 할 정도로 잘 제도가 민주적인 제도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책의 제목이 뭐 호모 저스티스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제목으로 하신 게 아니라 호모 저스티스라는 제목으로 지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호모 저스티스들의 역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호모 저스티스들의 출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그리스 비극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에 맞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해봐야 사회는 안 바뀌어 라거나 진실이 밝혀지겠어 아무리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거나 그것들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것과 맞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다시 이제 호모 저스티스로 와서 좀 이 책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쓸 때의 기획 의도는 저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었냐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뭐 대놓고 쓸 수도 없었고 그렇게 쓴다는 것도 좀 웃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책이 기획되고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이 구도를 잡게 된 거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저도 이렇게 되면 저도 갑자기 샤먼 그 포춘텔러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명백하게 저는 불의가 자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 불의가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 송곳처럼 살아가는 이 호모 저스티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호모 저스티스들이 좀 안전하게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좀 안전하게 마련해. 그래서 사실 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제도 이야기가 또다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의가 자행되고 계속 반복되어 온 역사라면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계속 인간에게 맡겨놓으니까 저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야만이라고 불렀어요. 예. 인간이 인간에게 기대지 않고 인간이 제도에게 기대는 걸 문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하지 말고요. 더 이상 불의가 자행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도 정의의 문제를 할 때 좀 고급스럽게 이 일도 해도 옳고 저 일도 해도 옳은데 우리 어떤 일을 하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명백하게 옳지 않은데 진짜 우리나라의 정의의 문제는 뭐냐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을 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말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위롭지 마. 위롭지 마.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시스템화를 잘 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저희가 제목을 불의의 시대에 필요한 정의의 계보학이라고 이제 붙여냈는데요. 결국은 정의의 문제가 판단의 부담이라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오는데 항상 이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비용의 문제로 오거든요. 그런데 때로 비용으로 교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세월호 사태 때 너무 가슴속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사회의 반응에서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악마화되고, 예? 자식들을 죽여서 죽은 자식들 몸값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진짜 그렇게 사람들을
어떤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해서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뭐가 얼마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삶의 목숨의 소중함, 인간 자체의 존중성,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존중감이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국가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게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을 하찮은 거로 본다는 거거든요. 공적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의와 여러분이 믿는 정의의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면요.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니힐이 됩니다. 니힐이 뭐냐면요. nothing이란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사실 니체가 말했던 니힐리즘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나온다는 거거든요. 개되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것만도 그것만도 못한 존재예요. 요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런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계속 공적 현실에서 자기실 정의라고 포장하는 이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들 겁니다. 저는 이 시기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야라는 거 있잖아요. 하야라는 전 탄핵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사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하야의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당한 일 우리 손으로 해결하고 우리 손으로 끌어내렸다라는 이 경험이 엄청나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지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을 향해 가는 경험이거든요. 엘리트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공포심, 두려움 정도는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의를 실현할 때 있어서 법을 깨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질서를 깨지 않겠다라는 두려움 정도는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려움이 정의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정치 엘리트들에게 전 반드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대에 정의의 개보학을 썼고 호모 저스티스를 쓴 작가로서 제가 무슨 아무런 권위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작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순간이고 저는 그 정의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면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권력 공백입니다. 빨리 내려올수록 권력 공백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끌어내리고 빈 권력의 공간을 새로운 권력으로 채워놓음으로써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권력 공백 기간을 줄이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금 빨리 끌어내리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격정적인 마무리 답변이었고요. 황민정 선생님도 이 책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는 있으시죠? 이 책의 사실은 에필로그가 정말 좋았어요. 보통 이제 책을 읽을 때 에필로그는 잘 안 읽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냥 뒤에 후일담을 썼겠지. 근데 이 책의 에필로그는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요. 그 에필로그 첫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보면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의의 자세라고 시작하는데요. 차별과 혐오가 싹트는 자리는 언제나 불평등이 만연한 곳이다. 민주사회에서 불평등이 만연할 수 있는 이유는 제도가 그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불행등이 만연한 곳에서는 정의 역시 강자의 편에 서게 된다. 정의가 강자의 편일 때 차별, 자기모멸, 타자 혐오는 일상이 된다.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면 우리는 맞아 하고 무릎은 쳤는데 무릎을 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그 다음 벌레 사회라는 책에 대한 본인의 예고편이 있는데 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격정적으로 일어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들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를 궁금해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거리에서 혹은 찜질방에서
혹은 각자의 모이는 자리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 이야기의 끝이 박근혜 하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까지. 사실 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의 반짝이는 결과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마무리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의미로 각인시키는 것 자체가 제도화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의 민주화,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그냥 어떤 정권의 퇴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 날이 우리가 끝나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개헌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이 하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권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정말 저는 이 헌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쓰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인 과정이 된다고요. 전 국가의 하나의 이슈가 돼서 이걸 정말 이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노닥거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 국민적인 기구를 새롭게 세팅해서요. 정말 거기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정말 미디어나 이런 모든 것이 참여해서 다 보도하여 전부 다 보도해서 국민적인 토론이 되는 가운데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또 가둬져서 엘리트들끼리 다 쓰고 나와서 자 우리 이렇게 바꾸었는데 승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거 말고요. 이번에는 진짜 바뀌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공적 토론회 장에서 논쟁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정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끌어내리고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개헌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또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참여연대 자랑을 좀 하자면 참여연대는 연말 12월에 의인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익제보자 중에서 의인상을 수여하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상을 받으신 분의 이제 수상 소감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도 사실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나 정당한 것이었나 가족도 인정하지 않는 그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나에 대해서 계속 자문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공적으로 신뢰받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본인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작게나마 그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인정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도 아니 그래서 이 공적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그리스 비극 마지막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 울분에 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게 공적 과정이에요. 사실 그 속에서 인정받는 것, 그 속에서 자기의 행위들이 인정받는 것들인데 셋 다 울면 어떡해.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에는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송곳 같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꼭 호모 저스티스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좀 얘기 나누긴 했지만 때로는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하나의 정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죠. 예, 예. 정의라는 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해주는 우리한테만 해도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정의로운 일이고요. 너무 좋은 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거든요.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부정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아니고요. 나쁜 일을 최대한 피하는 것. 여러분 때로 그러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분들 계십니다. 먹고 그래서 이대 교수님들 중에 이번에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정유라 다 봐주고 하신 분 그런 분 계셨는데 먹고 살려니까 그렇겠지라는 댓글들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점 안 주고요. 그런다고 해서 학교 잘리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그 일을 가담하지 않겠다.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억압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그 침묵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서 부당한 뭔가를 내려왔는데 그걸 내가 이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빠져나오겠다라고 최소한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송곳이 되는 용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일반적인 상식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억압이 내려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더더욱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 개혁들 같은 것들이 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다 송곳이 되지 못하더라도 침묵하거나 예. 혹은 서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혹은 송곳이 된 사람들에게 그쵸? 응원하고 후원하는 예. 행동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호모 저스티스가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몇 번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정리를 잘 하시는 장점이 있으시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제가 다른 능력은 없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알아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죠? 그거는 자부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선배들이 안 모르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쓰게 되면 저한테 찾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 게 그거였네요 하고 갔던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보학이기 때문에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생들도 이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법을 전공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쉽게 읽으면서 정의의 문제 한번 고민하고 또 호모 저스티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네. 사실 이런 순간을 잘 못 견디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막 뭐랄까 네. 부끄러움에 막 그런 것들이 막 흘러내리는 느낌. 네. 책 제목은 호모 저스티스였고요. 제가 오늘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 코너에서 김만곤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책 호모 저스티스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가까이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가 뭐 흥분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 잘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